경기 침체 우려 속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12.5원 오른 1,384.2원에 마감했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상용화된다는 소식에 애플페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벤사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독일 AMG 리튬과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9%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CTP43 임상 3상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와 동등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솔루션이 GS에너지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HNG 케미칼 지분 51%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474억 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B솔루션은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24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우리 시장은 간밤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지붕을 뚫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급 불안에 흔들리며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추석 연휴 장기 휴장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우려한 거래 부진 현상이 이어졌고 환율 급등 구간에도 양호했던 외국인 수급 환경은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 하락한 2,37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4% 넘게 하락한 76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현 선물할 것 없이 매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현물에서 물량을 덜어내며 외국인과 함께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개인만이 코스피에서는 6,8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900억 넘게 담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긴축 우려 지속 등의 하락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기관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가 1.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 넘게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는 기아가 1%대 강세로 마감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600조 원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가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폐배터리 테마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중 성일하이텍이 장중 13%까지 치고 올라오며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이프증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괄 공정을 보유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힌 점도 힘을 보탰는데요. 시장이 빠지면서 상승폭 조금 반납했고 오늘 시장에서 5%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강했던 방산, 조선 등의 테마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조선 쪽의 조정이 깊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선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동량 지표 전망도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현대중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4.8% 하락하며 12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정보통신 보겠습니다. 현대카드와 애플이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등 6곳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12월부터는 대형마트와 커피 전문점, 편의점을 포함해 60여 개 브랜드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 오늘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IR협의회는 2차 전지 양극재 필수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화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인수한 미래 첨단 소재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9%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오늘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지나갔지만 이 강달러란 태풍에 코스피 코스닥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오늘 ETF 시장 마감 알아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볼까요? 오늘 코스피 1.3% 하락했습니다. 고환율의 2,400선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당분간 주식시장의 약세 압력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인버스 상품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8월 16일을 기점으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상향 곡선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1.5% 오르면서 5,005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코덱스 자동차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들 묵직한 동력을 내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크기에 고환율 수요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 1% 넘게 올랐고 현대차도 20만 원 선 지켜내는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이 상품도 4거래일째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타이거 200 중공업이 4% 넘게 밀렸습니다. 태조 이방원 테마 그래도 몇몇은 버텼는데 힘이 쭉 빠져버린 걸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5%, 한국조선해양이 4%, CS윈드도 1% 빠지면서 이 상품도 사흘 만에 장대 음봉 그렸습니다. 다음 타이거 원유선물 이넨스 환해지 상품도 4% 가까이 밀렸습니다. 국제유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수급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보합권에서 브렌트유가 3% 하락하면서 이 상품도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보시죠.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기아가 올라와 있는데요. 2차 전지, 에너지, 자동차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중 LG 에너지솔루션 체크해보시면 상장 첫 주에 보여줬던 50만 원대를 8개월 만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IRA 수혜주로 꼽히면서 대형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 사이 99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4위에 있는 하나솔루션 체크해보시죠. 오늘 GS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HNG케미칼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째 사들이면서 순매수 4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상위 종목도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순매도 1위인 삼성전자 보시면 2,600억 원 넘게 팔면서 외국인이 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 체크해 보실까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제강 및 압연 전공정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주가는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팔면서 5거래일째 매도 스탠스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체크해 보시면 대형 바이오주들 에스모 이슈가 있었음에도 주가 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1거래일째 외국인이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애플페이나 리튬 강한 종목만 더 강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투데이 종목 콕톡 발빠른 선제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통 나눠볼 이슈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가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손잡고 600조 원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고 하는데 기아의 폐배터리 시장 진출과 전기차 성장성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가 기아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기아의 폐배터리 사업 진출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완성차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의 기아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폐배터리 사업까지 함께 한다고 하면 좀 지금 시장에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이익 대비해서 밸류를 대입해 보면은 여기에서 기아 같은 경우도 룸이 이제 새롭게 상방으로 생기게 됩니다. 시총이라든지 이익을 대입해 보면 한 25% 정도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하게 돼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그러한 구간까지 볼 수 있겠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증설의 요인, 그 증설을 통해서 어떤 용도로 이 폐배터리를 진행하는지 조인트 벤처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가시화되는 구간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를 배제한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밸류가 한 주가 수익 비율 6배 이하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4배 정도 이상 확장이 돼서 밸류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폐배터리가 더해진다고 하면은 1.5배, 2배 정도의 밸류업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게 되고 수직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좀 완성차에서 이제 확장해서 좀 사업까지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또 줄어들게 돼요. 그 감안까지 함께 한다면 좀 기아차 같은 경우 밸류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수직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 단계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이미 소울 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기아의 전기차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향후 유럽 전역에서 전기차와 폐배터리 시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선점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전기차의 하이라이트가 되던 게 중국 시장이 초점이 맞춰져서 완성차 업체들이 밸류가 바뀌었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타겟을 잘 이끌어냈어요. 유럽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지표죠. 그 공해 배출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가장 타이트하게 구성을 했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 등급에 대해서 최상위급의 등급을 받으면서 판매가 더 늘어나게 됐었고, 그렇다 보니 지금 기준까지 왔을 때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이제 유럽 기준 10%를 돌파했습니다. 이 10%의 기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 시각의 트레이더들은 한 10%의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멀티플을 또 기아라든지 현대차 기업에 포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이제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 초입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폐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와 연결해서 좀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특성이 뭐냐면 특정 국가 안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늘고, 이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 소유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소재 업체라든지 전기차 완성차 업체,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연결해서 차량과 배터리와 폐배터리까지 수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공고히 차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시너지 효과는 명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이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구간에 좀 돌입한 상황이고, 여기에 폐배터리까지 함께 가세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매년 2자릿수 성장이 기대되고, 본격적인 성장은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기아뿐 아니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 대기업들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의 선점이 좀 예상될까요? 아무래도 좀 먹을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진출하는데,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장 유리한 것은
그 완성차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역시도 코어 차지라는 정책, 지난번에 뭐 일종의 보상 판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받음으로써 보다 좀 싼 가격에 새로운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식의 정책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완성차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이러한 진출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밖에도 뭐 대기업들 여러 회사들이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산업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폐배터리가 100kW급의 폐배터리 한 개에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것들을 총하면 대략 한 경제 가치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큰 부분이 될 테고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채굴하는 방식보다도 한 73%가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된다. 이런 것들도 또 유리한 측면이라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막 달려들면서 이게 혹시 치킨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뭐 일각에서도 하긴 하는데, 뭐 그 이상의 그 배터리 산업이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도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업체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업체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수익을 챙길 게 많다 보니까 완성차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이 경쟁이 성장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그 IPO 시장에서도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정말 지금 수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중형 기업들이 가파른 외형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익 사이클의 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실까요? 예, 일단은 지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돌이켜 보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이 매출액이 한 1,000억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상반기에 1,200억대, 1,256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도 28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19%대에서 2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벌써부터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성일하이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업력도 가장 높고, 지금 현재 생산 설비가 기존 경쟁사보다 한 5배 정도는 큽니다.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 말에 내년에 완공될 3공장 규모가 대략 연간 1만 톤 정도 생산 규모가 될 텐데, 기존에 1, 2공장 합쳐서 4,400만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배 이상의 큰 또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확보를 해 나갈 예정에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일하이텍보다 대략 한 5배 정도는 적습니다. 생산 설비는. 하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이번에 올해 연간 예상 실적이 매출액은 한 45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을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규모 면에서도 성일하이텍보다 좀 적긴 합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체 다 하지 못하고 현재는 폐양극재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리사이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연말부터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2024년까지 3만 톤 규모, 현재는 이제 1만 톤 정도 연간 생산 규모인데 3만 톤까지 늘리면서 3배까지 확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고 LG화학과 고려한의 합작 범위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4년부터 이제 공급 계약을 하는데요. 공급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큰데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향후 10년간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상황, 다만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대장 종목으로 시장의 지위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세비캠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과 10년간 또 장기 계약을 2024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좀 확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기아에 넘어가서 좀 보자면 기아차가 8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호조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는데 사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 제외라는 걸림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뭐 소비자들에게 받는 평가라던가 아니면 북미 차 업계에서 좀 우호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반기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본업에 대해서. 일단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성장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월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녹여서 환산을 하고 여기에 환율을 대입을 하면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추산해서 보면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대비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상회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8월 판매 실적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한 12%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가 13%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판매의 증가 측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질적으로 믹스 부분도 함께 그 상승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데이터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한 데이터입니다. 7월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감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감소하는 부분 자체가 그 마진을 훼손하는 그러한 구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을 감안을 하고 현재 환율 수준까지 고려를 해보면 하반기, 2분기에서 3분기 이 구간에서는 성장은 명확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판매량과 제품 믹스 개선으로 8월 실적도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 여기에 고환율의 수혜까지 고려하면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우상향 흐름으로 8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500이 좀 넘었었는데요. 지금 대략 한 15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법안 발표 이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역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익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안이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실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략 한 11,000대 정도가 이 법안의 수혜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후년에도 한 6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익에 직격탄을 준다라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가 14만 5천 대까지 올라왔고 이게 작년보다 거의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경쟁력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환율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도 역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인도량보다도 이 계약 수량이 대략 2배 정도 이상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같은 경우 북미 평균이 대략 한 2.6% 가량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1.7%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제공하면서도 잘 팔리고 있다는 측면들은 역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문제인데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노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여전히 싼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시장보다는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바로 이익에 직격탄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친환경차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고 여기에 고환율 수혜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공격적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전략 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아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통 나눠볼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혹한기를 맞이한 반도체 터널 속에서 선제적 투자에 나선 SK하이닉스의 행보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우려 속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과감한 투자죠. 근데 과거에 2012년도에도 적자를 보고 있을 때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해서 2017년부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근데 요즘에 반도체 가격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도 투자를 하고 또 지난주였나요? 그 마이크론도 150억 달러 투자를 미국 내에 그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격을 떨어지고 있는 가격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공급을 좀 타이트하게 좀 하던 조절을 좀 할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업체들이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PC도 계속해서 좀 출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또 이런 증설은 그렇게 뭐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소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치포 동맹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AMD 물론 판매 일부 금지를 또 중국 내 금지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치포 동맹은 분명히 국내 업체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뜩이나 부지단 수요에서 더 수요처가 줄어들 수 있는 염려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좀 구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신설 공장 건설을 했는데 뭐 글로벌 업체들이 함께 좀 증설을 지금 발표하는 상황에서 재고가 이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단에서 또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더 이렇게 또 확대되는 또 그 재고에 대한 우려가 또 쏟아지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또 우려도 있다 보니까 역시 반도체 업황이 지금 뭐 잿빛 전망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운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일 것이다 아니 뭐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뭐 전망에는 차세대 뭐 DDR5 D램 그리고 이제 CPU 본격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일단은 DDR5 쪽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이 중심으로 등극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그 추구되어 오던 그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교체 수요를 통해서 실제 지금 산업에 대입을 한다고 하면은 뭐 비용 절감이나 그런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 부분이 아직 조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고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공급 쪽에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수요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돌아서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데 수요 쪽이 돌아서는 환경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는 없는데 재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빅그로스와 뭐 ASP 가격이라든지 그 측면을 대입을 해보면 재고가 체크가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아직 꺾여 내려오지 않았어요. 즉 재고를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아직 좀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현재 측면에서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밸류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하단 수준에 다시 오는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의 매력 있는 밸류까지 왔지만은 조금은 뭐 재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밸류가 지금 역사전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고의 부담이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반도체 리포트들의 우려가 섞인 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제목이 예상보다 깊은 수요 절벽이라는 좀 와닿는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게 DDR5 그리고 또 서버 수요였잖아요. 근데 빅테크의 서버용 반도체 수요마저 축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면서 반도체 혹한기가 길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일단 어떻게 보면 견조했었다. 라는 것은 좀 과거형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8월 달에 그 서버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대략 11%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올해 8% 감소를 하고요. PC가 한 17% 정도 출하량 감소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도 8에서 10주 정도의 재고를 이미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시를 하는지 계속해서 지금 관망세를 펼쳤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가격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건조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세는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도 더 하락을 염려를 하는 것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뭐 이것도
것도 사실 일시적인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럴수록 더욱 그 빅테크 업체들의 입김은 더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량 구매를 통해서 더 낮은 단가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좀 좋은 그런 시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8월 서버 디램 고정 거래가가 11%대 하락을 보였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버 디램 부분도 그렇고 낸드 부분의 실적 악화로 목표 주가가 또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3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봐야 될까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한 3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3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낮은지 안 낮은지 어떤 수치인지 되게 좀 물음표잖아요. 작년 3분기가 한 4조 1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작년 3분기 같은 경우 지금 상황과 재고라든지 그 점을 비추어 보면은 재고는 확실히 지금이 더 늘어 있는데 업황은 뭐 크게 이렇게 뛰어나왔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기준 1조 1천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실적의 톤이 이제는 낮아지는 단계고 실제 데이터까지도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타이트한 사이클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내년까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지표는 가격에 있거든요. 그 가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3분기에 이 정도 실적 보여주고 4분기 같은 경우 또 톤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 주가 같은 경우에 선행한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5일선, 21선, 61선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수급적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8월부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270만 주 정도 이제 사고 있긴 합니다. SK하이닉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가야 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추이의 체크가 필요하기는 해요. 조금 편하게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역사적 밸류 하단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이게 한번 쫙 밀렸을 때가 PBR 기준으로 한 0.6, 뭐 0.5 이 정도 구간까지도 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케이스가 다른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 안 좋은 재고 상황이라든지 그 점을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 SK하이닉스를 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할지 그 여부거든요. 근데 다른 업종의 군을 비교하고 뭐 여기에서 IT 내를 비교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밸류가 이제 너무 매력적이 되는 구간이란 말이죠. 자, SK하이닉스가 86,000원 구간에 온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매수해봐도 된다는 주장이겠습니다. 86,000원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한 9만 원이거든요, 네, 지금. 지금 9,400원에 네. 오늘 종가가 맞췄죠. 네. 혹시 86,000원이 오게 된다면 이제 강력한 매수를 외치신 만큼 그 가격이 오지 않기를 네. 이제 지금 보유자분들께는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통 나눠볼 종목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제 LNG 운반선 4척 수주를 공시를 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이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수주 백고동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성장 사이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계약으로 올해 누계 수주 실적이 다시 좀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수주 현황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8조 2,035억 원 정도 규모가 돼요. 여기에서 더해져서 그 LNG 운반선 4척 수주가 더해진 거죠. 지금 수주 잔고를 예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좋은 상황입니다. 이 좋은 상황이란 게 그 성과랑 수주를 함께 비교해서 도출을 해보면은 역사적으로는 거의 상단이거든요. 상단 구간인 거죠. 수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매출 레버리지라든지 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LNG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가와 수주가 모두 역사적 상단에 있고 매출 레버리지 발생 구간에 거의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사태로 이 LNG 운반선 수요가 당분간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 가스 관, 배관으로 연결돼서 유럽과
그 러시아 국가를 연결하던 부분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변화를 준 거죠. 근데 미국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관으로 연결이 되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지형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LNG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하는 거고 지금 LNG라든지 이 부분이 사이클상으로 상승 사이클에 있어요. 자, 이 상승 사이클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석탄 이 부분이 꺾이지 않고 되려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에너지 상에서 환경이 다시금 전통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이 환경이 나타났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상승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짧아도 한 1년 정도는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1년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통해서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강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전까지 연결해서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며 LNG가 현재 상승 사이클에 돌입을 했고 외부 환경들이 좀 우호적인 상황이어서 그 수요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가스텍에서 LNG 운반선 등 제품 소개와 첨단 에너지 기술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의 주요 제품 발전 방향 그리고 경쟁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이 전체 수주의 절반이 넘고요. 최근에 이제 그 FPSO라고 이게 과거에는 플랜트를 해상에 짓고 거기에서 이제 시추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 후에 운반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것은 배에서 직접 시추하는 방식이 FPSO라고 하는데 이걸 가스를 채취하는 것을 이제 FLNG라고 합니다. 이쪽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이제 가스에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밖에도 FSRU라는 이런 또 이제 설비가 있는데요. 이게 부유식 LNG 저장 재기화 설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가스를 쓰려면 다시 이걸 또 이제 재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설비이고요. 기존에 이제 LNG 그 육상 LNG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용선 수요가 좀 이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 이런 고부가가치 쪽 경쟁력은 사실 국내 업체 중에서도 가장 탑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조선주가 이제 하반기에 그 환율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1,380원대를 터치하면서 뭐 달러 인덱스만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혜를 조금 입을 수 있을지 실적 증가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증가세는 어디까지 좀 보실까요? 글쎄요, 사실 조선주가 실적은 아직까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유가와 가스 가격의 상승 때문에 좀 빠르게 반영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올해도 사실 적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물량들이 지금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풀려야 어떻게 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아주 양질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결 조건이 좀 있어야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좀 풀리고 나면은 그래도 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또 회사가 바로 삼성중공업인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빠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또 시장 상황 감안해서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컸거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고 8월 말 시장 조정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은 좀 기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1등주, 업종 접근 시 1등주의 파악이 필요한데 현대미포조선이 명확하게 1등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선적인 측면에서도 PC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그 수주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베타를 키울 때, 즉 이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 1등주가 다시금 치고 나가서 고점을 벗기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때 좀 뒷단에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지금 급하게 추격을 한다기보다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한 5,600원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업계 1등주인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고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등주가 치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5,600원대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통 나눠볼 종목은 XR 관련주 나눠보겠습니다. XR 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빅테크들의 XR 기기 출시로 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성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VR에서 이제 XR, AR 기기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가격과 기술 한계로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참전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XR의 확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메타가 퀘스트 2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8%가량 거의 뭐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메타 또한 2년 만에 신제품을 이제 10월에 출시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메타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략 한 8개의 신제품이 지금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 2024년도 구글 또한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가장 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애플의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뭐 가격이야 좀 비싸긴 합니다만 기존에 조금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었는데 대략 한 애플은 내년 한 1분기 정도 출시할 예정인데 한 200g 정도의 아주 좀 그 가벼운 이런 용량을 좀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반도체 소형화 통해서 물론 이제 목에도 감소한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해상도가 과거에는 사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현실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좀 해상도가 낮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보다 좀 고사양의 이런 해상을 장착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메타버스를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XR 기기가 탄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틈새 시장을 좀 틈새로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동안에 좀 정체돼 있었던 이런 측면들이 다시금 이런 회사들의 진출로 인해서 조금 이제 주목해 볼 만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산업 자체가 약간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염려도 있을 텐데 이거 상대적으로 좀 이제 경기에 좀 비탄력성이다라는 차원도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애플이 이제 내년 1월에 XR 하드웨어를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고 또 시장에 폭발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훨씬 더 그 XR에 우리가 관심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XR 산업의 뭐 관련주, 기술의 관련주를 하면 뭐 그동안 이제 정체되었다가 움직이는 뭐 OLED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FPCB, 뭐 필터, 헤드셋 뭐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들어볼게요. 너무 많더라고요, 기업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 산업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그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를 구현이 가능한가, 어지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의 공간의 차이 없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뭐 렌즈 부분, 이 렌즈를 통해서 헤드셋을 썼을 때 아니면은 특정 부품과 연결이 됐을 때 실제 현실과 가장 가깝게 구현을 할 수 있냐, 그 여부가 중요해요. 그 여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헤드셋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또 화질 같은 경우를 구현할 때는 뭐 LCD라든지 그러한 요소로는 차원의 구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OLED 쪽이 부각이 되거든요. OLED가 이제 투자에 대한 사이클도 충분히 도래를 한 시기고 하다 보니 딱 교집합으로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이죠. 메타, 애플 이러한 기업들이 있겠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자면 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핵심을 가지고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LG노텍이라든지 덕산네오룩스 이러한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련 기업으로 대장으로 이미 좀 자리매김했습니다. LG노텍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이미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그 메타버스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뭐 지난해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하고 코인 시장도 빠지고 메타버스도 빠지고 뭐 이쪽에서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XR 산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에도 이제 다시 수급이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메타버스들 좀 핫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관심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생각은 듭니다. 워낙에 사실 최근에 시장이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의 종목들만 좀 이렇게 선제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포인트가 이제 애플이 될 텐데 내년 1분기 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좀 이제 그때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관심은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좀 그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내년 1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꾸준하게 좀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XR 관련주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해도 없이 좀 무작정 따라가는 투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 실적과 외형 성장이 좀 가시화되는 기업, 어떤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주가로만 보면은 뭐 뉴플렉스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이 가장 핫하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장 좀 침체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G 이노텍이 가장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반도체 칩에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올레도스라는 이 칩을 해상도가 가장 높게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LG 이노텍이고요. 거기다가 또 내일 애플의 아이폰 14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쪽에서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 또 환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애플의 이번에 신제품이 그래도 지난 제품보다도 뭐 소폭이나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카메라 화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면 LG 이노텍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 수준은 퍼가 한 7배 정도 수준이고요. 뭐 3분기 실적도 지난 분기보다도 많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LG 이노텍이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애플에서 이제 1월에 기기를 출시한다라는 일정 그 모멘텀 플레이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정도 조금 많이 먼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 고성능 그 기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벼운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갔잖아요. 그럼 애플의 기기가 출시되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이벤트가 좀 있나요? 중간 사이에? 일단은 뭐 메타에서 또 이제 퀘스트 프로라는 그런 뭐 제품으로 또 10월 12일인가 뭐 출시를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애플만 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시장은 뜨거워질 겁니다. 아마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좀 춘추전국 시대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애플의 그 시기가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는 핫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그때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꼭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따라가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기사님은 XR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공감이 가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OLED 시장 확대될 수 있는 부분, 일단은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서 좀 가격적 메리트까지 부각 가능한 구간에 조정이 나와 있는 덕산 네오룩스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IT 시장 놓고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뭐 보안 투자라든지 일부 뭐 신규 투자 정도는 가능한데, 이 재고 안에서 신규 투자를 아주 강하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삼성그룹 입장에서 조금 더 뭐 산업에 대한 개진을 한다고 하면은 뭐 LED 시장 같은 경우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주관까지 대입해서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OLED 관련주로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다양한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를 좀 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죠. 순수하게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접근한다 치면은 소재랑 그런 사업을 함께하는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이 단계에서 밸류를 부여받는 게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덕산 네오룩스의 구조를 보면은 순수하게 OLED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정 기업한테 장비에 대한 납품이 나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OLED 부분 같은 경우 투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그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XR 기기까지 확장되면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XR 관련 관심 기업으로 LG 이노텍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꼽아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종목 꼭톡 오늘은 발빠른 선제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기아,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XR 관련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웅 글로원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내일은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추석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